이 폭풍의 언덕이 원작의 그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시를 적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쬐면서 내 생각은 눈에 갇힌 깊은 골짜기, 내가 꿈꾸는 화야, 안개가 깊은 언덕, 거기에 황혼이 깃든다. 어둡고 차갑게 그리운 옛 생각에 가지가지가 차가운 산들에 쓸쓸히 남아있다. 이 시는 그 에밀리 브론테가 쓴 신앙과 낙담 중에 있는 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이 책 폭풍의 언덕과 사뭇 비슷하기도 합니다. 뭔가 우울하고 쓸쓸함이 남겨져 있는데 또 어떤 그리움이 또 남아있어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1818년부터 1848년까지 30년의 짧고 굵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영국 요크셔 지역 에리카 눈이 뒤덮인 산악지대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래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사교적이지 않았고, 하지만 이 집안 자체가 참 책을 좋아하고 습작을 좋아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언니들도 다 작가로 데뷔했고 동생도. 이 영국 요크셔 지역 이제 황무지인데 거기에서 이 폭풍의 언덕이 배경이 됩니다. 단 한 편만의 책을 쓰고 요절을 합니다. 저자는 손턴이라는 지역 그 국교의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요. 이 부친 패트릭 브론테는 아일랜드계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10년간 각지에서 목사로 근무를 하고 요크셔에 정착을 했습니다. 6자녀를 낳았어요. 모친은 마리아 브랜웰인데 신앙심이 깊고 따뜻한 여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38살에 짧은 생을 또 마감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브론테가의 어떤 우울함이 상주하게 됩니다. 1821년도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 자매들은 대부분 뭐 활발하게 뛰어놀고 이게 아니라 그 사제관, 아버지가 근무하는 거기서 하루의 대부분을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 아버지는 기숙학교에 4명의 자녀를 다 보내는데 둘째와 첫째 딸이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죽었다 그래요. 당시 7살이었던 넷째 딸 에밀리 브론테는 이렇게 그 창문 너머로 교회 묘지를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광기 어린 책이 나오나요? 그녀는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비극적인 생각을, 이 창문만 열면 이제 묘지가 나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했겠죠. 일찍 어머니를 또 여의였으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테고. 그의 자매 샤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또 아들, 유일한 아들 브랜웰 브론테 다 소설가였습니다. 특히 제인 에어를 집필한 그 언니 샤롯 브론테는 자매 작가로 이름을 많이 남겼는데 그 제인 에어 역시 세계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그 평단에서 이 확실히 제인 에어를 그러니까 샤롯 브론테를 작가로 많이 이렇게 높여줬고, 에밀리 브론테는 굉장히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30년하고 6개월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저자. 정말 그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촉이 없었다 그래요. 쓸쓸하게 삶을 살다가 책 한 권을 집필하고 요절을 합니다. 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또 자매들은 영양실조로 또 운명을 달리해야 됐었고, 그러면서 폭풍의 언덕을 보면서 이 저자 에밀리 브론테는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큰언니, 둘째 언니가 죽고 나서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을 쓰면서 행복하고 밝고 유쾌한 글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 배경이 쉽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어두운 그리고 우울한 음습한 그런 게다가 또 몸이 항상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 책에 많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돈도 많이 없어서 많이 굶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과 또 가난에 대한 그 열등감이 굉장히 컸었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도 돈과 부유함이 많이 나옵니다. 황량한 폭풍의 언덕인 이 배경이 된 스러시 크로스 저택 역시 그녀가 겪었던 환경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이 요크셔의 그 황량한 풍경이 소설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고뇌와 아픔, 어려움의 결과로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평단의 혹평을 받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녀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겪은 이 사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세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 첫째, 둘째 언니의 죽음, 그리고 창문만 열면 무덤이 보였던 그 환경이 폭풍의 언덕을 쓰고 또 출간하는데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겪은 아픔, 슬픔, 굶주림, 절망, 가난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실제 그녀가 겪었던 사회와 결합된 상상 속에서의 정열적인 사랑에 대해서 쓴 폭풍의 언덕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제가 너무 우울하다, 음침하다 이랬는데 참 희한해요, 책이. 네, 어두운데 재밌어요. 네, 조금 밝은 것도 나오고요. 네, 음악 듣고 돌아와서 이 책의 원문을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책들처럼 발췌하고 이럴 수가 없고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했는데 짧게 요약을 해도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에디 피셔, 샌디 오 샌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죠. 그 집에서 계속 살아온 가족사를 다 겪었던 엘렌 디엔 혹은 또 넬리라고 불려지는 하인이 이 책에서 말하는 화자입니다. 또 내용을 듣는 사람은 라크우드라는 신사였는데 이렇게 처음에 그 신사가 와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시에서부터 응거할 땅을 찾아서 황야로 들어와 또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리고 또 그 집을 방문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언쇼, 이 책이 그런데 참고로 등장인물들이 좀 나와요. 다 이름들이 영어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큰 흐름은 언쇼 집안이 이제 캐서린, 이 주인공 여자가 그 언쇼 집안의 딸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쇼 집안에 히드클리프가 나옵니다. 우선 그 정도만 알고 천천히 소개 더 해드릴게요. 자, 언쇼 집안과 린튼 집안이 있어요. 그 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하녀 넬리로부터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폭풍의 언덕 저택의 주인 언쇼 씨가 어느 날 길에서 굶고 있던 집시 아이인 히드클리프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언쇼 씨 집안에는 힌들리 언쇼라는 아들이 있었고 캐서린 언쇼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주워온 집시 아들 히드클리프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다른 외모의 야성의 성격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쇼 씨가 이 히드클리프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가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이 큰아들, 외아들이죠. 힌들리는 엄청 질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캐서린은 그 히드클리프가 너무 재밌고 좋은 친구가 된 거죠. 이게 남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낯선 남자가 오면 남자는 경계하지만 여자는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캐서린과 히드클리프는 아주 절친이 됩니다.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캐서린과 히드클리프의 이 우정, 이제 사랑으로 변하는데 너무나도 무모하고 안쓰러운 그 우정과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명작에서 다뤘던 김유정의 봄봄이 떠오릅니다. 이 주인 집딸 점순이와 머슴과의 그 과격한 사랑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롯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이제 세세한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히드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갖게 됩니다. 너무 다르니까 서로 궁금한 거죠. 또 같이 살면서 히드클리프는 언쇼 씨에게 과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과한 사랑을 받는 것을 딱 커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언쇼 씨의 외아들 힌들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비극의 시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언쇼 씨가 죽었어요. 그러자 힌들리는 이 히드클리프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닌데 왜 우리 집에서 자느냐? 밖에서 자라, 일해라, 때리고 학대하고 아주 천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기 친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주소원 아이에 대한 증오와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드클리프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히드클리프에겐 캐서린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의 우정, 그 다음에 캐서린은 오히려 더 자기 친오빠가 히드클리프를 너무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싸주고 상처 맞아서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고 참 여자들 상처 치료해주면은 남자들이 많이 감동하죠. 네. 동산에서 언덕에서 뛰어놀면서 어떤 우애를 즐기는 듯 사랑을 즐기는 듯 애매모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힌들리가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 우정이 점차 가혹한 그 학대로 인해 동정이 되고 그 동정이 사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은 순탄치는 않았죠. 그러던 중에 우연한 일로 캐서린이 그 옆 동네, 네, 그러니까 언쇼 가문과 스러시 크러쉬의 이제 이 동네 이름이에요. 저택에 린튼가, 그러니까 언쇼가와 린튼가의 이야기예요. 네, 이 끝입니다. 더 이상 가문 안 나옵니다. 네, 언쇼가와 린튼가. 자, 린튼가의 아들 에드가를 만납니다. 이 린튼가 사람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신사적이고 교양이 넘쳤어요. 그래서 캐서린이 우연히 그 집에서 밥을 먹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자기 집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 교양이 있고 부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의범절이 넘치고 그거에 캐서린은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히 본인은 히드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 에드가라는 그 린튼가의 아들이 너무나도 또 다정하게 신사답게 또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예의 바르고 이렇게 배려하고 돈 많고 네, 귀족이고 홍기가 찬 여성이 어떻게 불타는 사랑만을 쫓겠습니까? 저는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캐서린이 히드클리프를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사랑을 찾아간 거죠. 결국 캐서린은 히드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가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부유함과 안정적인 것에 끌리게 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에밀리 브론트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그 캐서린을 본인에게 좀 투영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에드가에게 맡기자 해서 그 린튼가의 자제인 그 에드가와 이제 평생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책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캐서린이 나는 히드클리프를 사랑하지만 그와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그와 같은 철한 신분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 근데 어쩜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히드클리프가 듣고 말아요.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또 책에서는 딱 그 얘기만 듣고 떠나버린 히드클리프 그 다음에 캐서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히드클리프를 사랑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못 듣고 떠나요. 이 이야기의 화자인 하녀 엘렌은 캐서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명예심강한 아가씨는 처음부터 우쭐해졌고 원래 누구를 기만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렸어요. 히드클리프가 불량소년 혹은 짐승 같은 녀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그 캐서린 아가씨는 조금씩 신사답고 부유한 에드가에 반하게 되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캐서린과 히드클리프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캐서린은 미래에 대한 안정과 의지할 수 있는 부, 권력, 신분을 따라서 에드가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히드클리프는 떠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래 듣고 들어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 2023년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주저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 역시 또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만 결혼을 주저하고 결혼은 하지만 또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합니다. 삶의 안정이 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의 위력이기도 하겠죠. 100년 전이나 또 100년 후나 지금이나 돈과 안정된 환경, 결혼, 또 아이를 갖는 것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렌이 캐서린이 왜 에드가 그 린턴 가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엘렌은 분명히 그 캐서린과 히드클리프가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히드클리프는 떠나고 말았죠. 그때 이제 캐서린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부자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 남편을 자랑하는 떳떳한 부인이 되는 것.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서린은. 그런 자랑하고 보이고 싶어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또 안정된 삶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캐서린은. 그때 이 하녀 엘렌은 캐서린에게 진정한 사랑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캐서린은 히드클리프와 결혼한다면 거지가 될 것 같아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 싫고 하찮아 보이는 그 천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히드클리프를 사랑한다. 네, 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말인데 그게 인간의 감정이죠. 네,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거겠죠. 결국 이러한 돈이라는 물질이 생활을 각박하게 만들고 또 여자의 일생을 사랑하지 않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에드가를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한계가 오겠죠. 캐서린은 결국 에드가라는 성을 가지고 캐서린 에드가가 됩니다. 헤드클리프의 사랑 또 린튼과의 에드가의 사랑 그 갈등에서 그녀는 결국 돈을 선택합니다. 이 언셔가의 외아들 힌들리 언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히드클리프를 학대하고 거의 집에서 내쫓게 되는데 정말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 그다음에 그 차별 이게 커서도 엄청난 증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히드클리프가 컴백을 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교양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히드클리프가 어디론가 사라진 사이에 또 에드가 린튼과 캐서린 린튼의 삶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평온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에밀리 브론테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작가는 말합니다.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가시나무가 인동 덩굴 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덩굴이 가시나무를 안아주는 격이었다. 이렇게 실제 그들은 서로를 기대는 것보다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린튼 가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히드클리프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책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조용하고 인자한 사람이 차라리 거만한 사람보다 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한쪽의 흥미가 다른 한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그 관계는 마지막입니다.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서로 그 둘 중에 한쪽의 흥미가, 한쪽의 관심이 다른 한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느낄 때 그 관계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드가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조용하고 인자하지만 나는 이 남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애들러 한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저자는 또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그래도 좋다는 것이다. 조용하고 인자한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네, 캐서린의 독백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사랑하지만 히드클리프를 버리고 또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자제 에드가 집안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히드클리프는 또 그 마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힌들리는 그 폭풍의 언덕, 그 언시오 가문의 그 대저택에 여전히 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1부 마지막 이제 노래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폭풍의 언덕이 아니라 고요한 언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극적인 긴장과 어떤 그 휘몰아치는 광풍이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2부에서부터 이 미친 사랑, 이 광기 어린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뭔가 긴박감이 들었다면 참 다행이고요. 또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압축해서 해서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인물 묘사라든가 그다음에 날씨, 배경, 그다음에 저택의 풍경, 분위기, 냄새, 또 그 소장농들, 귀족의 삶,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글을 좀 맛깔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또 이 묘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뭔가 이렇게 은유법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야기도 빨랐고 또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고 감정 표현도 직설적이고 원래 캐서린이라는 여주인공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인 성격이에요. 말강량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로 묘사되는데 밉지 않고 사랑스러운 굉장히 러블리한 히드클리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하고 야성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못된 남자, 나쁜 말로는 나쁜 남자, 못된 남자, 나쁜 남자, 몹쓸 남자, 나쁜 말로는. 하지만 그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이 두 캐릭터가 말도 안 되는 광기 어린 사랑을 하게 되는데 또 공감이 돼요. 이 두 사람의 그 캐릭터 자체의 근본적인 애정과
또 납득할 만한 그 사랑의 깊이가 또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 마지막에 히드클리프가 요크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온 거죠. 행방불명됐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죠. 돈도 많이 벌고 또 항상 학대받고 하인처럼 살았는데 또 신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주 커다란 사건이죠. 그를 본 캐서린은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함도 있고 또 수줍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먼저 다가서기 힘들 텐데 캐서린 그런 거 없습니다. 막 뛰쳐나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또 잘 지냅니다. 실제 평화롭게 보이지만 아직까지 캐서린은 히드클리프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죠.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 사랑에 다시 이렇게 샘솟는 그런 느낌? 잊혀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녀는 히드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엄청난 복수를 계획하고 음모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흰들이 언쇼 가문에 자신을 학대했던 그 외아들을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흰들이의 아들과 살고 있는데 그 저택에 가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데 요즘 카지노 들어가도 있는데 처음에 이뤄줍니다. 살살 이뤄주다가 이제 발동 걸리는 순간 이제 돈을 따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히드클리프는 행동을 개시합니다. 바로 캐서린 남편 에드가의 여동생인 이사벨라와 결혼을 하는 것인데, 네, 굉장하죠. 복수를 위해 결혼을 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이사벨라는 아주 에드가 가문 자체가 굉장히 신사고 우아하고 또 예의 범절을 갖춘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열적이고 야성적이고 아주 거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히드클리프를 이사벨라는 보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나쁜 남자에 반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자,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마초남이죠. 자, 여자들 성향 자체가 안정적이고 부유함에 끌려서 결혼을 했다가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그 거친 남성의 매력을 갑자기 딱 보는 순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마음이 조금 동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물며 처녀였습니다. 이사벨라는. 자, 그래서 히드클리프한테 이사벨라는 반하게 됩니다. 그 캐서린의 남편 에드가의 여동생이죠. 자,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서 돌아온 히드클리프는 이 귀족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고 캐서린 앞에 나타나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위한 유혹이죠. 또 그 유혹은 캐서린을 향한 게 아니라 캐서린의 주변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시누이죠. 남편의 동생. 이사벨라는 히드클리프에 빠져들고 결국 이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한 결혼이다 보니까 히드클리프는 이사벨라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노이죠. 자, 캐서린의 오빠이자 히드클리프를 한없이 학대했던 흰들이, 자, 이 흰들이를 이제 또 남았죠. 또 파멸로 이르기 위해서 잔인한 복수를 시작하는데, 도박을 함으로써 이 흰들이를 쫄딱 망하게 하고, 또 이 흰들이의 아들 헤어톤을 데려다가 히드클리프가 키우게 됩니다. 바로 학대받았던 폭풍의 언덕에 있는 그 저택에서. 실제로 주인이 되어야 될 흰들이의 아들 헤어톤은 히드클리프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예전 학대받던 히드클리프가 교육도 못 받고 얻어맞고 헛간에서 자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흰들이의 아들 헤어톤을 그렇게 키웁니다. 폐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흰들이가 도박빚에 또 이렇게 가난해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턴을 마음껏 학대를 하게 되고 그동안 당했던 그 수모와 박해를 복수에 응어리진 그 한으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벨라, 그 캐서린의 오빠의 동생인 이사벨라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이사벨라를 또 학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드클리프가 가까이에서, 캐서린 가까이에서 주변 사람들을 음모를 꾸미고 학대를 하고 복수를 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캐서린은 히드클리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결국은 이 히드클리프가 그 에드가 린튼 가문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게 되고 히드클리프는 에드가를 또 괴롭히게 되고 또 캐서린의 오빠는 죽게 되고 캐서린 오빠의 아들은 학대하고 또 에드가의 여동생도 학대를 하고 그 사이에 있던 캐서린은 히드클리프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점점 그 중간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광기 어린 미쳐가게 됩니다. 결국 캐서린이 정신착란을 겪고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캐서린이 한 말입니다. 아름다운 새는 벌판에서 우리들 머리 위를 날고 있어. 그 새는 구름이 언덕에 닿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는 제 둥지에 가고 싶어해. 이 털은 하이드 숲에서 주워온 거야. 이 새는 총에 맞은 게 아니야. 우리는 겨울에 그 새의 둥지를 보았는데 작은 뼈만 소복히 쌓여 있었어. 히드클리프가 둥지 위에 덫을 놓았기 때문에 어미새들이 무서워오지 못했어. 그리고 히드클리프는 다시 그 푸른 돌쇠를 총으로 쏘지 않도록 내가 당부했어. 그리고 히드클리프는 다시는 그 새를 쏘지 않았어. 그 새들 중에 빨간색이 있어. 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캐서린이 히드클리프를 생각하면서 그 린튼가와의 그 히드클리프와의 갈등을 묘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드클리프를 잊을 수 없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옆에는 바로 내 남편 에드가가 있었다는 거죠. 둥지를 만들고 싶었지만 히드클리프가 덫을 넣고 새를 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히드클리프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캐서린은 그 에드가 린튼과 히드클리프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캐서린이 어떤 무모한 짓을 하고 속물적인 짓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도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작가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 속의 여성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내성적이고 사회성 없었던 작가는 그저 숨쉬고 웃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는 캐서린을 본인이 꿈꾸는 모습으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캐서린의 계속되는 질병과 그 속에 나타나는 히드클리프의 사랑이 있는 반면에 이 히드클리프는 결혼한 이사벨라를 학대합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하는 걸 위해 온몸을 다해 희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죽도록 학대하고 미워하고 자, 이런 히드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캐서린도 역시 히드클리프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항상 그 남편에게 풉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너무나도 신사적이에요. 에드가 린튼은. 근데 캐서린은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캐서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캐서린이 히드클리프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리고 불평을 그 하녀 화자죠 넬리에게 합니다. 자, 책 본문입니다. 넬리, 에드가는 늘 저래. 잠깐 동안이라도 나를 무덤에서 구해주려고 하지는 않나. 늘 그렇지. 난 그게 불만이야. 나는 그 정도 사랑밖에 받지 못한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 남편보다 나는
히드클리프가 있으니까. 난 아직도 나의 히드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를 같이 데리고 갈 거야. 그는 내 영혼 속에 영혼이 살아있을 테니까. 무시무시하죠. 네. 꼭 중국 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캐서린이 히드클리프를 나타내는 아주 극적인 표현 본문 내용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갈 때도 함께 가고 싶어 하고, 눈물을 통해 희미하게 보거나 아픈 가슴의 울타리 너머로 그리워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곳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캐서린의 아주 단정적인 성격입니다. 결국 캐서린은 그렇게 몸도 아프고 정신도 쇠약해지다가 에드가 린튼의 2세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넬리가 한 말이, 그 화자예요, 넬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에 캐서린이 갔다고요. 헤드클리프는 캐서린이 죽자 더 포악해집니다.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해지자 결국 헤드클리프의 아내 에드가의 동생이죠. 이사벨라는 도망갑니다. 도망간 곳에서 헤드클리프의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곧 그녀도 약해져서 죽게 되고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극도의 쇠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아이도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쇼가 캐서린과 그 나들리의 아버지 가문이죠. 그 린튼은 에드가와 이자벨라 가문의 가문이고요. 두 가문이에요. 언쇼의 가문, 린튼가의 가문. 이 두 가문의 이야기예요. 언쇼의 편은 히드클리프, 캐서린, 힌들리. 그 다음에 린튼가의 가문은 에드가, 이자벨라. 네. 그런데 이제 캐서린이 다시 린튼가의 며느리로 간 거죠. 그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냥 읽다가는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네. 라디오니까 아마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정반대의 삶입니다. 둘 다 린튼 씨, 언쇼 씨 훌륭한 남편이었지만 아이를 지극히 귀여워했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정말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분풀이로 악랄하고 모질고 잔인하고 무모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린튼가의 자제는 충실하고 의리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캐서린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엇나가고 남편이 있는 몸인데도 히드클리프가 돌아오자 그와 놀러 다니고 하는 모습을 에드가는 지켜보고 그래도 캐서린을 존중합니다. 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사답게 그녀를 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뭔가 점잖고 품위를 지켰고 마지막까지 또 다른 한 사람은 포악하고 난폭해졌습니다. 각기 다른 운명을 선택했고 힌들리와 에드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간의 품성과 인성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가문의 힌들리와 에드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상처를 받았던 성장할 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품성과 인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힌들리는 더 못되고 포악해졌고 에드가는 더 신사가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캐서린과 히드클리프가 결혼했다면은 물론 이런 대작이 나오지 않았겠죠. 히드클리프는 조금 더 포악하지 않고 부드럽고 또 자상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럼 이제 이 책은 뭐 그냥 연애소설로 끝났겠죠. 이 극도의 분노와 복수와 또 애정이 이 책을 밑받침하는 큰 기둥인 것 같습니다. 언쇼 씨가 죽고 나서 아들 힌들리가 폭풍의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저택에서 비극은 점점 고조됩니다. 힌들리의 아들 헤어트는 예전 히드클리프가 그 힌들리에게 학대당했던 것처럼
동물과 같이 양육되어집니다. 엄청난 복수심으로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 린튼가의 저택에서 캐서린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유일한 혈육, 에드가와 캐서린의 유일한 혈육 캐시가 자라납니다. 린튼가 저택에는 에드가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이 엄마와 같은 이름인 캐서린의 그 약칭이죠. 애칭이 캐시인데, 자, 아버지 에드가 린튼 밑에서 명랑한 소녀로 자라납니다. 반면에 히드클리프의 부인인 이사벨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병약하고 또 아주 쇠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에드가 린튼이 조카잖아요. 히드클리프의 아들이지만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장은 아니고요. 히드클리프의 아들과 캐서린의 딸 캐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근데 에드가는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그건 이제 어떤 사촌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엔 그런 게 많았대요.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런.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린튼이. 그런데 히드클리프는 이 결혼을 시켜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병약한 아들과 명문가의 자제인 딸 캐서린의 딸인 캐시와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또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랑을 합니다. 캐서린의 딸 캐시는 엄마를 닮아서 명랑하고 쾌활하고 솔직한 소녀가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요. 또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또 아주 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딸이. 또 반면에 히드클리프의 아들 린튼은 엄마를 닮아서 병이 많아요. 또 쇠약하고 엄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캐시와는 정반대로 이 히드클리프의 아들 린튼은 히드클리프에게 학대를 많이 받고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의 그 계략대로 너는 그 캐서린의 딸인 캐시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빠가 강하게 요구를 하자 아빠의 계획에 끌려서 비겁하고 정의감 없이 캐시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짜로 시작을 하다가 진짜 사랑을 해버려요. 네.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아버지 세대의 아픈 감정들 때문에 한쪽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한을 품고 복수를 꿈꿉니다. 결국 이 히드클리프는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병약해서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캐시와 강제로 납치하자시피 해서 결혼시켜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반대를 했고 에드가가 자기 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히드클리프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버리자 캐서린의 남편이자 캐시의 아빠인 에드가 린튼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다 죽어요. 히드클리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린튼가 저택의 재산도 모두 히드클리프의 소유가 됩니다. 이 히드클리프의 아들 린튼도 결국 병약한 몸으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두 집안의 가정이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결국 히드클리프의 보복의 계획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드클리프는 자기 아들 헤어튼과 캐시에게 심한 복수를 하고 학대를 하고 또 자기 소나기에 넣고 지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모욕감, 학대, 폭행, 그 힌들이
캐서린의 오빠죠. 에 대한 보복과 증오, 그것에 대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세상이 이치이죠. 히드클리프 역시도 그가 파멸시키고자 했던 세상처럼 이렇게 서서히 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히드클리프도 역시 그가 파멸시키고자 했던 세상처럼 그렇게 서서히 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히드클리프의 모습은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사랑을 못다함에 대한 철저한 복수로 이어져가고 있었고 결국 그 복수에 대한 응답도 본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캐서린의 묘를 찾아가서 그 묘를 파헤치는 히드클리프의 모습을 보면서 전율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 사랑이 그리워 밤마다 시체를 보며 결국은 폭풍우가 부는 어느 날 밤 히드클리프는 캐서린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서 그 황홀경 속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히드클리프의 진지하지만 몹시 삐뚤어진 그의 안타까운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피라미 같은 에드가 린턴이 온 힘을 다해 80년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캐서린을 사랑하는 단 하루만큼도 열정적이게 그녀를 사랑할 순 없을 거야. 네, 80년간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하루의 사랑 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네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울분만 남은 히드클리프는 그런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현실에 부어 안정된 환경을 사랑 대신 선택한 그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캐서린을 향해 갑니다. 이 책 폭풍의 언덕은 어릴 적 읽었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미쳐버린 광기, 그 단순한 플롯보다 더 어떤 그 이면의 감정,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보다 현실을 찾아 떠난 한 여자, 그 여자를 복수심에,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수는 없고 그 여자의 주변을 다 피말려 복수를 했던 히드클리프. 광기 어린 사랑, 집착, 그리고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죽은 캐서린의 무덤을 파헤치는 비오는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에서의 히드클리프. 10년,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다시 폭풍을 맞으며 언덕에 서 있는, 저는 이 책의 두 주인공 히드클리프와 캐서린의 삶, 감정을 이입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들의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까지 쳐다보게 됩니다. 광기 어린 사랑으로 비춰진 분노와 질투와 복수, 그리고 사랑보다 더한 사랑. 폭풍의 언덕에 홀로 서 있는 히드클리프와 또 그를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는 캐서린이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음악이 있는 곳 김화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미국 동부 K라디오 AM 주파수 1660 맞추시면 되고요. 인터넷 am1660.com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 내 인생의 명작 클릭하시면 광고랑 음악이 제거된 영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제가 참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음악으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